신체 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3보험을 담당하게 된 장길용입니다. 제3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체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생소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위 동료, 선후배 통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 그러면 제3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살짝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험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손의료비가 있고요. 그 다음 상해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진단비, 입원 일당 하는 수술비 하는 입원 급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3보험에서 배우게 될 총 6가지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제3보험을 준비하면서 뭘 주의해야 되고 어떤 면에 대해서 이 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에도 2019년 시험에도 나왔던 게 뭐였냐면, 지금 후유장애하고 실손의료비는 항상 나옵니다. 사례 문제로도 나오고 약술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약관하고 있는데, 표준약관은 계약법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연결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약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에서는 꼭 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술로도 준비해야 되고 사례 문제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 기준을 보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 그리고 보험을 접하셨던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먼저 기초부터 한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보험에서는 보험에 따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후유장애라고 했는데, 장애라는 말을 보험에서도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씁니다. 교통장애가 있었다. 교통체증이 있었다. 내가 다리가 좀 아파서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 아니면 여기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에 장애가 생겨서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보험에서 쓰는 용어와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험약관에, 보험회사에서 정의한 약관에 일반적으로 만든 그 약관에 정의된 용어의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보험 용어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는 건 뭐냐?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3보험이 전력 과목이고 이 과목에서 굉장히 고득점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쉬운 줄 알고 덤볐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생각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관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재에 보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관을 구하기가 보통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해야 될지, 그리고 구한다 하더라도 책이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같이 가지고 다니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교재부터 표준약관, 그러니까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뒤에 부록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어의 정의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과서로에서 수험서로에서 나가지만 그걸로 풀이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들을 잘 모를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안에 있는 교재 안에도 넣고요. 그 다음에 부록폰에도 넣는데, 그것을 항상 비교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 계약이다.
보험자다, 계약자다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계약자의 용어의 정의변에 가셔서 계약자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씩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준약관은 암기 수준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표준약관 내용이 약술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지 사례 문제에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계약 전 알릴 의무고 계약 후 알릴 의무인지, 그리고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보험금이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 내용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례 문제를 풀 때 이게 꼭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 분류표도 저희가 불어편에서 실었는데 후유장애는 약술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2018년도 4월 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경된 내용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술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3보험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 강의를 한번 전체 들으셔도 되고요.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앞전에 언급했던 질병상해 표준약관하고 장애 분류표 내용은 한 일주일에 적어도 계속해서 한 번 정도 이상은 계속 읽어 나가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신다. 그래서 많이 봐서 암기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질병상해 표준약관은 약관의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약관에도 자동차 약관, 그 다음에 근제보험에도 있는 약관, 그리고 제3보험 약관에도 모든 공통되는 약관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은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에 있는 내용이 상당수 표준약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험계약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학원의 오세찬 교수님 보험계약법에 대해서는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쉽고 명쾌하고 또 깊이 있게 가르치시는 분이니까요. 계약법 강의, 제3보험을 듣는 것도 좋지만 처음 시작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제3보험으로 오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상해 표준약관이 기본이고요. 보통 실손의료비라고 합니다. 그 실손의료비 내용이 뒤에 표준약관으로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병상해 표준약관에서 실손의료비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또 부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제가 사례 문제 이렇게 했는데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준약관 내용들을 배우신다 그러면 항상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린다면 1차를 준비하실 때 보험계약법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상법 제4편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내용들을 옆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소하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수업, 저희가 강의할 때는 그 내용을 풀어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법령에 있는 내용이 뭐냐,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이 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실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봤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봤을 때 암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준약관,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질병상해보험입니다. 아까 그 의료급부라고 했는데 질병에서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은 이게 일반 상해냐, 교통상해냐, 아니면 주말이냐, 아니면 신주말이냐,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하신다고 한다면 질병보험하고 상해보험은 상당히 쉽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보험에 있어서는
의학과 연관시켜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실 때 재산보험하고 할 때는 의학하고 연관을 시키는 게 좋고요. 보험 계약법하고 연관시키는 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 공부하기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보험에서 의학이 많이 들어가고요. 특별히 후유장애, 장애 분류표 했는데 그 내용에 상해가 들어갑니다. 상해보험하고 연결돼 있고 또 의학의 상해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2019년도 시험에 의학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TNM 분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질병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학과 재산보험이 굉장히 밀접해 있다.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보험의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질병보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에 있는 내용들이 다소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상해보험, 특별히 이제 뭐 의학에서 상해 쪽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장애 분류표, 후유장애 쪽을 많이 연관시켜서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것은 후유장애하고 실손 의료비 보험이 사례 문제로는 100% 나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사례 문제에서는 후유장애 쪽과 실손 의료비 보험이 꼭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질병과 상해에서도 안 나오냐? 그 상해에서는 이게 교통승용구가 맞냐? 그래서 교통상해 후유장애가 맞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에서는 암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사례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 특별히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강추드리는 것은 계약법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표준약관으로 가셔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2차 강의를 먼저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있는 내용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표준약관 내용을 제일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후유장애하고 실손의료비 보험은 풀 수 있도록 먼저 후유장애 그리고 가장 먼저 사례 문제도 나오고 약소례도 나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 보험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상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표준약관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보험은 전략 과목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후유장애 쪽을 먼저 한다. 그리고 관련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후유장애 쪽은 들어오셔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계약법을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험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의학과 재산보험을 같이 연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첫 시간 후유장애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에는 생명에서 판매하는 후유장애 기준하고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편함이 좀 많았죠. 그리고 피보험 계약자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담당자들도 여러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자 해가지고 2005년도에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통합되는 상품이 나오죠. 근데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불행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 다를 수도 있죠. 근데 2018년도에 4월 1일에 장애 기준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로 공부해야 되냐? 2005년도도 약관이 있었고 2005년 이전에는 다 생명과 손해보험이 다 달랐다는 얘기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우리는 2018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는 보통은 상해사고입니다. 상해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를 상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기하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났다. 그건 상해죠.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등산 가서 낭떠러지 떨어졌다. 그래서 다쳤다. 그것도 상해인 거죠. 계단에서 미끌렸다. 그런 것들이 모든 건 상해인 거죠.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질병이 질병인데 여기 보면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후유장애 기준과 질병에서
말하는 후유장애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후유장애 기준이 모든 것들이 다 질병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질병보험 판매 당시에 장애 분류표를 사용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갔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A라는 사람이 2015년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보험, 그러니까 2001년도에 생명보험을 가입했고 2007년도에 생명보험, 2003년도에 손해보험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 당시인 사고는 2015년도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2015년도에 통용되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당시의 증권들을 다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가입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가입했던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과 손해보험이 2005년 이전에는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각각이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실무에 와서는 내가 2018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지? 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시험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후유장애 기준에 대해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2018년도 4월 1일 이후 변경되는 장애 기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전에 있는 것들을 아는 것들은 좋은 거죠. 그렇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는 후유장애 기준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무로 갔을 때는 그런 이전 약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통용되는 약관을 아시면 그 이전에 어떤 기준인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계산 문제, 지금 이제부터는 약관에 있는 장애 분류표에 있는 내용들이지만 사례 문제를 계산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고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유장애를 딱 했을 때는 제가 처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용어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후유장애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후유장애 신체 부위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체 부위가 왜 중요하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동일한 13개 신체 부위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신체 부위냐 다른 신체 부위냐에 따라서 장애, 후유장애를 우리는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가는데 동일한 신체 부위에 후유장애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다른 부위에 후유장애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의 차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보험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들을 해석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약관은 보험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약관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할까? 공평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가면 좋겠다는 거죠. 요 부분들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칙이 있고 외외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원칙은 하나의 원칙이 딱 있는데 원칙을 하나를 지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만 지키고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되고 여자는 치마만 입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자가 바지를 입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원칙만 있다고 한다면
뭐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나요? 우리는 다른 비유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계절이 있죠. 그러면 반바지를 입는다라고 하면 여름에는 반바지 입죠. 그렇지만 겨울에는 반바지를 입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계절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있다. 그래서 후유장애에 대해서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만 있으니까 왜 그것을 계속해서 예외를 두지? 예외를 두는 것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은 조금 더 길어지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도 그렇고 실손의료비 보험도 그렇고요. 재산보험을 할 때, 그리고 자동차나 근제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거 할 때 보험에는 원칙이 있고 법에도 똑같습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예외에 또 예외가 있다. 또 거기에서 또 예외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원칙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예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이 뭐지? 예외가 뭐지? 예외 또 예외인가? 아니면 원칙인가? 이것들을 잘 구분하시는 게 재산보험을 그리고 자동차나 근제를 하실 때 굉장히 좀 폭넓게 좀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렸더니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원칙만 있는 줄 아시고 예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법에도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고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유장애 할 때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신체 부위라는 거죠. 근데 동일한 신체 부위가 있다라는 거죠.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눈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동일한 부위고 귀에 대해서는 이거는 각각 다른 부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13개의 신체 부위가 있는데 눈은 다 하나로 보겠다.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근데 눈, 귀, 코가 있는데 왜 입이 안 나오고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으로 왔을까?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모가 나옵니다.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그 다음에 신경계, 정신행동 했는데 요 것들이 뭐냐면 기능이라는 겁니다. 기능. 이게 눈이나 귀나 코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 했다고 한다면 입이 했을 때 입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치아만 해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 해당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에 대해서 씹는 기능, 씹어 삼키는 기능, 말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모에는 또 다시 눈, 귀, 코 거기에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이 아니라 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추후에 이제 좀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부위가 신체 부위다. 동일한 신체 부위다. 근데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할지라도 두 개씩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좌우의 눈, 귀, 그 다음에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같은 부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눈이 있죠. 근데 좌우에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눈만 만약에 기능에 상실이 한 사람하고 양쪽 눈을 상실한 사람을 같이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눈에 대해서는 그냥 그 한 부위에 대해서는 다 한 부위로 동일하게 보는데 예외가 생기는 거죠. 왜? 두 개가 있는 부위는 그거를 갖다가 동일한 걸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걸 각각으로 봐야지 그게 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눈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위로 전체를 보는데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좌우 눈에 대해서는 다른 신체 부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도 그렇고 두 개씩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개 부위가 동일한 신체 부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각인하시고 가야 되고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눈, 귀, 코, 눈, 귀, 코, 그 다음에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외모는 얘기하는 기능이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외모에는 얼굴과 머리와 목까지를 외모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외모 딱 했을 때 전체적인 몸매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보험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외모에 대해서는 얼굴, 머리, 목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장애 기준, 산재나 국가배상법 기준에는 외모에 대해서 보여지는 손이라든가 발, 무릎 밑으로에 대해서는 외모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보험에서는 얼굴, 머리, 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 귀, 코, 귀, 입을 포함한다, 얼굴은.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왔던 신체 부위가 나왔고 같은 신체 부위라 할지라도 두 개씩 있는 데는 다르다라는 게 돼 있고 근데 거기에서 외모는 뭘로 가냐? 얼굴, 머리, 목이다. 근데 거기에 눈, 코, 귀, 입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척추가 있는데 척추는 경추에서 흉추까지 이제 의학을 배우시면 알겠지만 목이 경추죠. 그 다음에 흉추, 가슴 있는 데가 흉추죠. 그 다음에 허리 있는 데가 요추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삼각뼈가 있는데 거기가 천추인데 그리고 미골이 있는데 2018년도 4월 이전에는 미골까지가 척추였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추 1번까지 해가지고 척추로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채강골 했는데 척추에 있었던 골반뼈에 척추에 있던 청골과 미골이 채강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의학 용어가 한글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깨뼈는 견갑골이라고 할 수 있고 골반뼈는 골반이라고 하고 빗장뼈는 여기 쇄골미라고 하는데 쇄골이라고 하고 가슴뼈는 흉골입니다. 갈비뼈는 갈비뼈이죠. 늑골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채강골이라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골반뼈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골, 제2천추 이하 청골, 미골, 좌골까지도 다 포함되는 용어다라고 해서 척추하고 채강골에 있는 특별히 골반뼈에 있는 척추의 정의, 골반뼈까지 정의가 좀 다른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의학에서 척추는 어디까지냐? 미골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추부터 해가지고 미골까지가 의학에서 말하는 용어는 척추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척추는 천추 1번까지가 뺐다. 왜 뺐을까? 보험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툼이 많아지니까 그 다툼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니까 여기까지는 이걸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인 용어하고 보험에서 쓰는 용어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갖다가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2018년도 4월 1일 이전이라는 거죠.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가 미골까지 있었던 적은 언제냐? 2018년도 4월 1일 이전 약관에서는 척추는 어디까지냐? 미골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팔 있는데 보통 팔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돼요. 근데 어깨 관절부터 손목 관절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상완골, 여기에 있는 요골과 척골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하는데 한문으로는 또 여기를 갖다가 경관절, 여기는 주관절, 왕관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얘기하는데 엉덩이 관절부터 발목 관절까지. 그러니까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인데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두 가지 용어 다 써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고관절과 슬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과 반복 관절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뼈가 있죠. 여기가 대퇴골이고 여기가 경골과 비골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학하고 조금 연관이 되죠. 후유장애에서 특별히 뼈가 나온다, 근골격계가 나온다, 근육과 골격계통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상해죠.
물론 질병 쪽이 그쪽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암이 뭐 여기에 걸릴 수도 있고, 특별히 관절염이 무릎에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해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외모에 대해서 상해로 인해서 외모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질병으로도 외모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에 있는 뼈가 뭔가 골절이 되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절은 뭐냐? 이제 그런 용어하고 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본데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요. 여기서 상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상지는 팔과 손가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깨 관절부터 여기까지를 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특수한 용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쓰지만 우리가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지라는 것은 팔과 손가락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는 다리하고 다리에서 발가락까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지 일하지는 60%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도가 70%라 할지라도 60% 한도까지만 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고래서 지금 일상 상지 하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되어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그래서 신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흉복부 비뇨기 생식기, 그 다음에 정신행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론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애 정의를 먼저 내리지 않았어요. 장애 정의를 내리지 않고 뭘로 왔냐면 신체 부위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체 부위가 동일한 신체 부위가 어디냐. 그리고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하더라도 원칙이 있었고 예외적으로 각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험금이 지급해야 되는데 한 손만 다친 사람하고 두 손이 다 다친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나가는 데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어떤 게 후유장애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느냐. 후유장애라는 용어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신체 부위에 어느 부위에 장애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장애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한 번만 있을 수 없고 한 번 생기고 또 두 번째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발생했을 때 동일 부위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계약자고 나는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거야 라는 기준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손해사정사는 시험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기준에서 보험금이 얼마 지급하는 게 맞느냐 객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보험회사 생각에서 시각에서 이거를 그 손해사정사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후유장애에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후유장애 그러면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너무 막연하게 가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보통 후유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먼저 최초에 뭐가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상해 또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상해 또는 질병인데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그랬어요. 그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상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질병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증세가 있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에서는 발견기준 증권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질병에서는 보통 얘기하는 암 진단비,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병보험에서는 먼저 하기 전에 하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어떻게 진단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보통 조직검사로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검사 결과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크게 얘기하면 뇌졸중이다. 조직검사 결과지로 확인할 수 없어요. 뭘로 하냐? MRI나 CT 촬영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해나 질병이 발생을 했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 검사 중에 하나가 일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CT를 촬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어디가 골절됐는지 많이 통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엑스레이를 통해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 질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장애라면 치유됐다. 그러면 보통 입원하죠. 상해나 질병이 있으면 요때 이제 병원을 방문하죠. 그래서 치료를 합니다. 진단하죠. 입원하거나 통원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치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요때 상해 질병 병원 뭐 이렇게 치료 결과 했더니 그랬더니 치유가 됐으니까 이제 신체에 뭐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후유장애가 되려면. 근데 대부분 신체에 남아 있지 않죠.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는 알겠어요. 근데 왜 정신이 왔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경계 할 때 정신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보이진 않죠. 그래서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간질은 뭐 기질적인 거니까 치매, 그 다음에 정신행동장애, 뭔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 이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장애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시간인데 후유장애 뭐 기본적인 것까지 왔네요. 그래서 재산보험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용어의 정의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를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또 안 봐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암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신체 부위다. 어떤 게 동일한 거냐, 어떤 게 다른 부위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요겁니다. 장애의 정의죠.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됐다.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관한 장애의 정의가 장애의 모든 부분에 이게 잔잔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이거를 암기하고 앞으로 있는 방해 발생 시기라든가 언제 그걸 장애를 측정할 것인가 그 각 부위별로 이게 후유장애가 왜 맞는지 왜 이게 후유장애가 해당이 안 되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이 자그마한 장애의 정의에서 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말로 되어 있는데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부위 꼭 암기하셔야 되고 오늘 첫 시간에 했던 상해 질병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 및 기능 상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2번 정도 아침에 저녁에 한 번씩 보면서 항상 보시고 암기하셔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